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제가 코로나는 아닌데 이 시국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오늘 좀 차분한 목소리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63이에요. 얼마 전에 이 전 모델 G바겐을 저희가 리뷰를 했죠. 이 G바겐이라는 차는 눈과 귀로 타는 차다. 진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멋들어진 클래식한 차를 이 현대시대에서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 매력들이 일단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G바겐이 소리로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문을 열고 닫는 그 철과 철이 맞닿으면서 일으키는 그 둔탁한 파열음,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배기음, 그런 것들로 타는 차다. G바겐은 눈과 귀로 타는 차다. 그 이상은 절대 기대도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G바겐이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나 이런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고속주행할 때 얼마나 사람이 운전이 불편하고 불안해질 수 있는지, 정말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에 차선 변경 한 번만 해도 다시 제자리를 잘 잡네 이제. 아무튼 원래는 차선 변경 한 번만 해도 정말 제자리 한 번 찾는데도 어마어마한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불안함을 만들어줬던 그 리지드 엑셀 타입의 서스펜션과 이 스티어링 휠도 다 원기어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좀 구닥다리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정말 최악의 조향 안정감을 보여준다. 거기다가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또 얼마나 딱딱한지, 절대 이거를 패밀리카나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용이나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패션카지. 하지만 엄청난 매력을 가진 차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한 대쯤 소장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말리지 않겠다, 추천한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이죠. 한 가지 이 신형 G바겐을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G바겐이 이제 코드네임이 조금 특별해요. 우리가 이 전 모델, 이제 흔히 원래 알고 있었던 G바겐의 코드네임이 W463이었습니다. W463이라는 코드네임만 벌써 수십 년째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형이 나왔는데, 이 신형이 나왔는데 또 코드가 W463인 거야. 물론 W463 뒤에 A라는 알파벳 하나가 붙기는 했는데 공식 코드네임이 W463으로 동일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결국에는 셰시가 또 바뀌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W463에서 사용하던 셰시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연식 변경이 되고, 또 중간중간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고 인테리어가 변경되고 하면서 셰시가 많이 보강되어 왔지만, 이번에 W463A 지금 이 녀석에 오면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그냥 새로 설계된 셰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새롭게 설계된 프레임, 그리고 완벽하게 새롭게 설계된 이 바디. 이건 지금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프레임 따로, 위에 뚜껑 따로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다 완벽하게 재설계가 됐다. 덕분에 이제 추돌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졌죠. 다들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사고였죠. 요 G바겐이 요 A필러의 강성이 너무 약한 바람에 차가 전복되어서 이쪽을 타격을 받았을 때 좀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다 같이 뉴스로 좀 접한 적이 있는데, 463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A필러 쪽의 강성도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고, 광범위하게 새롭게 설계된 샷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드네임은 W463을 계속 함께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코드네임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배기음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차에 사실은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배기음을 일단 한번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요 전 모델 G63까지는 일단 요 4000cc 엔진을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 대배기량 V8 5500cc 엔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엔진을 사용했을 때 배기음보다 지금 이 녀석의 배기음은 그냥 저 배기구에다가 철수세미 몇 개 쑤셔 박아가지고 소리를 강제로 죽여놓은 것 같은 느낌. 마치 이전 G바겐을 타고 커널형 이어폰 하나 꼽고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전 구형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 G63AMG가 들려주는 배기음은 그 더러운 소리를 타격감 있게, 그 걸걸하고 더러운 사운드를 굉장히 선명하고
타격감 있게 귀에다가 갖다 꽂아준다. 그것도 극저 RPM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내 주행이 많은, 저속 주행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도 그냥 골목길을 살살 움직여 다닐 때도 이 G바겐을 타고 있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유니크함이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차였는데, 사실 이번에 이 신형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엔진이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엔진이 바뀐 것보다도 그 당시 엔진은 그 당시 환경 규제를 맞춰서 나왔던 엔진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 결국에 내연기관 차들이 환경 규제를 맞춘다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막 뿜어내고 있는 배기가스를 몇 번에 걸쳐서 필터링을 시키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물론 애초에 신형 엔진들은 뭐 연료 소모 자체를 좀 덜 할 수 있는 뭐 그런 효율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뱉어내는 걸 얼마나 많이 필터링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디젤 엔진 보세요. EGR로 싼 거 또 입으로 먹이고, 싼 거 또 먹이고, 그래가지고 또 나오면은 그것도 촉매 거치고, 2차 촉매 거치고, DPF 거치고, 이제 SCR 요소수까지 뿌리고, 그 요소수도 이제 막 두 군데서 뿌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사람도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스크 하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스크 하나만 쓰고 있어도 얼마나 사람 목소리가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뉴스 앵커들까지 마스크 쓰고 뉴스하는 거는 보신 적이 없잖아요. 결국에 얘가 엔진은 신형으로 오면서 더 출력도 좋아지고, 출력은 좋아졌는데 배기량은 더 낮아지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얘가 G바겐을 운전하는 감성, 이 저 RPM으로 이렇게 슥슥 밀고 다니는 그 감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또 저 RPM에서 토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형 엔진이 들어간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엔진은 신형 엔진인 만큼 더 타이트한 환경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배기 사운드가 아쉽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렇게 아쉬워진 배기음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전 모델의 단점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커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향 안정성인데요. 자, 지금 급가속을 하면서 차선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얘가 아무리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로백이 굉장히 빠른 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급가속을 할 때 이 무거운 차가 뒤로 확 쏠리는, 다시 말해서 앞이 확 들리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거란 얘기고, 그렇게 급가속을 하면서 앞이 들려있는데 조향을 하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네 바퀴에 골고루 무게가 분산돼서 그립력이 살아있을 때랑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조향에서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짓을 구형 G바겐에서 했을 때는 이 앞바퀴에 그립이 없어지는 수준이, 와, 이거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제 골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걔는 진짜 제로백 빠른 거 알겠는데 이렇게 시내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야 될 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요런 상황에서는 정말 무서워서 급가속하면서 스티어링 타각을 이렇게 확 못 주거든요. 그리고 준다 한들 거의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가뜩이나 앞뒤가 다 리지드 엑셀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를 사용하는 데다가 스티어링 기어는 또 웜기어야. 그러니까 이게 또 예민하지도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영상 보시면 제가 달리면서 스티어링을 진짜 이만큼을 확 치는데 안 벗어나잖아, 차가. 차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향 안정성이나 조향의 정확성이 너무나 떨어진 결과 운전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차선 변경 한 번만 해도 내가 옆으로 옮긴 차선의 중앙을 다시 찾는 데까지 스티어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카운터를 쳐주듯이 차의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달리다가 가뜩이나 코너를 돌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차선 변경이 일어난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고속으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도 고속에서 스티어링을 미세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하이패스 지날 때. 그럴 때 진짜 무서워서 미치는 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얘는 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이제
탁 치면 차가 들어가요 이제. 그리고 제자리에서 스티어링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차가 이제 뒤뚱뒤뚱만 거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티어링에 반응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냥 뭐 하나 바뀌었다라고 해서 가능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프레임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쪽에 리지드 X를 뺐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양쪽 서스펜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Gwagon은 지금까지 안 됐던 차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형에 오면서 이제 드디어 Gwagon도 양쪽 서스펜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양쪽 서스펜션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좌우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위아래로 독립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더 이 노면을 움켜잡고 가는 것도 더 수월해지겠죠. 사람 발도 그렇잖아요. 왼발 오른발이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험로를 올라가잖아. 만약에 왼발 오른발을 이전 모델 리지드 엑셀처럼 쇠파이프로 묶어놓고 험로를 올라가라고 해보세요. 물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차는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리고 왼쪽으로 코너를 꺾으면 왼쪽이 더 먹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코너를 꺾으면 오른쪽이 또 먹어 들어가고, 하중 이동에 대한 무게도 서스펜션이 받아내줘야 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불규칙한 노면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전엔 그게 묶여 있었다 보니까 이런 순간적인 스티어링에 타각이 들어갔을 때 대응도 제대로 안 됐었고, 거기다가 스티어링 기어는 또 이제 원기어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오프로드를 탈 때는 맞는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오프로드를 탈 때 뭐 바위들을 막 올라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쪽 바퀴가 바위를 올라탔다가 내려올 때 훅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티어링과 바퀴 타각 사이의 유격이 너무 없으면 스티어링이 확 돌아가겠죠. 떨어지는 각도에 맞춰서. 그러면 손가락 다칠 수도 있잖아요. 조향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타는 차들이 이제 원기어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부러 유격을 주는 건데, 그리고 Gwagon은 나름대로 우리는 오프로드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지만, 사실 그래서 이 Gwagon을 가지고 누가 오프로드를 간다고. 결국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불편함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벤츠가 사실 오프로드 차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고추 뗐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결정이었을지 몰라도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이 2억 넘는 럭셔리 SUV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웜기어도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렉앤피니언 기어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렉앤피니언 기어로 들어온 덕분에 스티어링도 이제 속도에 따라서 또 이제 가변 스티어링 비율이라고 하죠.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티어링을 움직여도 타각이 적게끔. 자,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상품성을 갖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상품성은 어디까지나 오로지 제조사 관점에서의 상품성이라는 거죠. 돈을 벌어먹기에 좋은 상품성이다. 사실 딱 자동차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번 신형 Gwagon이 되면서 얘는 정말 이전 모델보다도 더 끔찍한 이게 변태적인 혼종 같은 그런 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오프로드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이전 모델까지는 오프로드 차량답게 아무도 이 차 가지고 오프로드 안 간다 하더라도 리지드 엑셀도 사용하고 웜기어도 사용하고 했어. 왜? 오프로드 차니까. 오프로드 차의 안에 가죽을 아무리 럭셔리하게 하고 배기음을 어떻게 하고 엔진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한들 어쨌든 오프로드 차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드웨어적인 특성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벤테 같은 차다라는 소리를 들었지. 뭐 여기다가 막 632, 5500cc 막 V8 막 넣고 그 오프로드 가는데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물론 벤테 같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이제는 진짜 아예 더 본격적으로 얘네가 이 벤테 같은 패션카를 만들어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뭐 스티어링 쪽 얘기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기는 한데, 그 이전 웜기어 타입의 스티어링이 문제가 조향 안정성도 있었지만 회전 반경이 너무 크다라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많이 해결이 됐겠지 했는데 전부 다 낫기는 해요. 전부 다 낫기는 한데
여전히 좀 커요. 근데 뭐 어쨌든 전 모델보다는 뭐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SUV 생각하면 안 되는 수준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승차감 말씀들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승차감이 정말로 좋아졌다더라.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G바겐이 아니라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뭐 살짝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컴포트 모드로 좀 바꾸고요.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하면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잔유철을 지날 때, 그리고 고속에서의 승차감, 방지턱을 넘을 때, 뭐 한쪽 바퀴만 이렇게 매너를 치고 넘을 때,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전 모델에 비한다면 승차감이 너무나 훌륭해졌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얘는 프레임바디 차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된다. 2억 넘는 SUV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들이 있잖아요. 진짜 승차감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레인지로버도 있고요, GLS 마이바흐도 있을 거고요, BMW는 없구나. 자, 아무튼 우리가 딱 가격만 들었을 때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런 승차감이 나와줘야지 라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네, 그 기대치와 여전히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너무나 멀다 못해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승차감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그 뒷자리에 사람 까딱 잘못 태웠다가는 그 사람이랑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뒷자리는 사람이 탈 게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뒷자리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요런 느낌인데요. 와, 이거는 이제 뭐 리클라이닝도 네, 가능하고요. 일단 전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시트 바닥 면적의 깊이 자체가 너무 깊어져서, 와, 이거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G바겐이 전 모델도 요 시트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끝단의 허벅지 지지는 그나마 좀 괜찮게 잘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깊이까지 좀 깊어지고, 이제 무엇보다도 레그룸이, 그래, 이렇게 다리가 딱 들어가야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편하냐고, 이거. 네, 이렇게 이제 승차감이 많이 좋아짐과 동시에 이 뒷자리 시트의 착좌감이나 이 뭐 레그룸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 같이 좀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저는 승차감보다도 뒷자리 공간을 좀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제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어줬다 라는 거에 좀 승차감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아무튼 뭐, 네, 뒷자리 공간이 이렇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썬루프 어떻게, 네, 파노라마 어떻게 안 됐나? 어차피 패션카인데 이제 이게 좀 파노라마 썬루프는 좀 아쉽고. 자, 그래서 이 승차감과 뒷자리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는 그래도 요 차 한 대로 패밀리카를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는 요 전 모델까지는 정말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거는 세컨카 아니면 혼자 타고 다니는 그냥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뒷자리에 아이들도 태우고 다니고, 심지어는 카시트도 걸고 다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차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게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G바겐 너무 비싸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 차 정도 되면 그 권장 소비자 가격의 개념을 이제 좀 벗어난다라고 봅니다. 네. 이 정도 되면 가격 또한 이 차의 스펙이다. 굉장히 웃긴 게, 일반 서민들이 소비하는 그런 소비재들은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그걸 경쟁력의 포인트로 삼잖아요. 우린 이만큼 더 저렴해, 우린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도 이만큼 더 저렴해, 그러니까 우리 게 짱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정도 급 되면 이게 약간 이 새끼들이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전에 AMG GT를 리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파나메라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를 벤츠에서 내도록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 파나메라가 잘 팔리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 같다. 야, 막말로 우리 CLS가 있는데 CLS가 꿀리는 게 뭐가 있냐. 근데 CLS 왜 안 팔려? 싸니까. 야, 그러면 CLS 가지고 껍데기 좀 바꾸고 인테리어 조금 바꾸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가격을 무진장 올려보자. 한 2억으로 그러면 잘 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온 게 AMG GT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걸 이동수단으로 누가 타요? 이게 물론 이동수단인데 이거는 그냥 이동수단인 거는 플러스 알파로 따라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치품으로 보는 게 맞죠. 단지 이동수단이 필요한 거면은 이게 누가 대가리에 총 맞았다고 G바겐을 이런 걸 누가 2억을 마주고 사. 그래서 이건 사치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치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사치품을 소비하는 데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심리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를 소비해서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또 나 스스로가 느껴지기에 비싼 물건일수록 그만큼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만큼 희소성이 생기고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밸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롤스로이스를 소유하고 있대.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와, 롤스로이스는 마력이 얼마고 승차감이 어떻고 서스펜션은 막 몇 챔버짜리가 들어가 있고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는 우와 저걸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롤스로이스, 와 요즘에 옵션 넣으면 10억이라며 저 사람은 10억짜리 차를 타는구나. 이걸로 사실은 1차적으로 좀 원초적인 부분에서 이미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G바겐도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테크트리를 제대로 타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그거를 무턱대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명품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명품이 사실 아무리 뭐 에르메스 벌킨백도 뭐 1000만원 2000만원 해도 그 가죽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 원가가 얼마겠어요. 근데 그 원가 생각하고 명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걔네들의 역사를 사는 거죠. 걔네들의 헤리티지를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 G바겐은 충분한 헤리티지가 있고 충분한 역사가 있고, 이 디자인, 이 각진 디자인을 이 시대에도 내가 좀 불편하기는 해도 이런 유니크함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데 지불하는 돈 치고는 또 괜찮은 돈이 아닌가. 그리고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거는 이미 판매량이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거 더 비싸도 됐어. 더 비싸도 잘 팔렸을 거야.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이드미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아니 아무리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해진다 해도 적당히 동글동글해져야지. 이건 사이드미러는 진짜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약간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얼굴 남자의 옆에 귀때기지기 미키마우스 귀 갖다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사이드미러는 별로지만 디자인도 이 아이덴티티를 이렇게까지 잘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살짝 동글동글한 라운드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까지 멋지게 재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또 좀 놀랍고, 아무튼 디자인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디자인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얼마 전에 EQS 리뷰하고 나서 벤치만 보면 이렇게 다 흔들어 보고 싶어. 얘도 야, 너는 그래도 EQS보단 낫다. 그래도 그냥 움직여도 소리는 안 나네. 좋아, 튼튼해.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G바겐이니까 또 이제 기름 넣으러 가봐야겠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푸틴 개새끼야!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하겠는 게, 이게 그래도 가격이 있잖아요. 더 비싸게 받아도 돼, 진짜로. 더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이게 진짜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못 알아보는 거지. 이 가죽이 실제로는 정말 너무 비싼 고급 가죽이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2억짜리 차에 있을 가죽 퀄리티는 이게 그냥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 아닌가? 레자? 완전 레자잖아 이거는. 이런 거 보면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